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어떤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한꺼번에 담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난 후 그 성과를 점검하는 걸 보통 시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모의로 운영해 보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죠. 또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단련시키기 위해 신이 내리는 시련 혹은 사탄이 던지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나 법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들 단어는 매우 자주 쓰이는 어휘인 만큼 뜻이 무척 다양하고 그 의미들 사이의 격차도 매우 크죠. 예컨대 사람들은 정치나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과 수단이기를 바라지만, 현실 속의 법과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행동일 경우가 많고요. 또 더 현실적인 법과 정치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실에 대한 실망과 조롱을 담은 어법에서의 정치와 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이용하거나 강압하는 아주 간사하고 파렴치한 행동과 그 장치이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정치와 법은 본래 이런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당위적으로 그래야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지, 당위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구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와 법의 본령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과 그것의 현실을 분석하는 일과 그것을 직접 행하는 일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도 세심히 견주고 따지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잘 보는 것, 잘 아는 것, 잘 하는 것은 서로 꽤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런 정치와 법의 여러 가지에 관련된 겁니다. 금요 초대석으로 진행하는 정준이의 논 96번째 이야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모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출연입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금요 초대석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보통은 정치인을 잘 모시진 않거든요. 아, 예. 예, 보통 이제 사회 문화계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많이 모시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네. 예, 우리 정치 지형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또 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한 위치라고 이야기한 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당대표가 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2달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의원으로서 이제 당대표를 당연히 맡고 하실 때와 이제는 원외시잖아요. 예. 이 당대표로서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좀 격차가 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의원직은 없습니다만은 무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업무량으로 봐서는 또 이제 훨씬 업무가 많아졌고, 왜냐하면 당 내부에 수습할 일도 많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주변에 이제 기대와 함께 또 비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해서 제가 대표로 새로 뽑혔기 때문에 이걸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크고요. 예. 이게 당대표가 다시 되시게 된 데는 또 여러 가지 또 배경적인 이유들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당연히 조국혁신당의 대표적인 간판이자 중요한 이제 정치인으로서 원래도 그러셨지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계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사면복권 되셔가지고 이제 돌아오셔서 또 그 시점이 또 조국혁신당이 약간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면복권 되고 난 뒤에 바로 당으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좀 개인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고, 또 세상도 돌아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고 이제 당으로 복귀한다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에서 성비 사건이 터지고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이러면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 거죠. 예. 그때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마라. 많이 그 건에 대해서 맡아도 별로 성과가 바로 나지 않고 그러한 사건의 성격상 책임 문제가 오래 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로서는 제가 주도해서 만든 당을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피하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마무리해야겠다 해서 뛰어들었고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바랬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 예.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시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독배가 될 가능성이 큰 성배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네. 이제 그런 선택이셨는데 다행히 독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배도 아니죠. 성배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일찍 시험에 오르신 편이셨는데 그래도 이 시험을 그럭저럭 잘 통과해 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예, 저는 지금 A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B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에 처한 상황, 또 저희 주체적 역량 등을 생각했을 때 원래 예상했던 그런 경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고 전당대회로 또 통해서 당대표로 복귀하면서 조직이 일단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해야 될 과제도 다시 분명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주체 역량 그리고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은 빨리 갖춰진 상태다라고 보고 물론 남아있는 과제가 아직 무겁고 크기 때문에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수습 매듭 이런 점에 있어서는 빨리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거꾸로 시험을 치게 된 본인 그리고 당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사실 몰랐을 수도 있었던 문제들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한 2달 정도를 전적으로 당 내부의 성평등 문제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자부하건대 현재 어느 정당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성비권 관련해서 가해자 분들은 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 복귀하기 전에 이미 다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해자를 새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미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무적으로는 당시 권한대행 사무총장 최고위원들이 다 사표를 냈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매듭이 다 지어졌으나 남아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당이란 조직 안에 성평등 의식 문화가 왜곡된 것은 없는지 편향된 것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외에 내부 교육 또 그냥 전수조사 이런 작업들 쭉 했고 또 피해자분들을 일부는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단순히 이제 이제 가해자는 처벌됐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리고 심리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2차 가해 문제가 있는데 2차 가해 문제는 제가 비대위원장 되면서부터 중단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호소를 했고 그렇지만 여지도 온라인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라고 피해자 측이 생각하는 명단을 제출했어요. 그거는 현재 저희 고충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데 그건 뒤에서 쫙 착착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조국 교수님이셨던 분이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실 또 그 이상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 조국이라는 인물의 인생은 어땠나?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치인이 지지자나 유권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인 조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처로움이나 미안함이 한 축에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당하셨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전혀 정반대로
되게 얄미워하고 더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강한 이 감정적 반대 방향이 조국이란 인물 안에 그냥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느끼거든요. 많은 큰 정치인들이 보통 이렇게 상반된 감정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정치인 조국은 그것이 좀 더 특별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말씀하신 두 가지 정상반되는 그런 감정, 예. 또는 의식, 판단이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치적으로는 저에게는 큰 자산인과 동시에 아주 큰 부채죠.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사람들의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집안의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도 마음이 한번 상하면 그 마음이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을 몇 마디 한다고 마음이 풀어주지도 않고요. 저는 저 인간 조국 또는 정치인 조국에 대한 전혀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몇 마디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효능, 역할, 쓰임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고 입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만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저를 원래 지지하고 응원했던 분들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를 증오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나는 조국이 싫어. 그런데 조국이 말한 저것은 들을 만해 라고 변화하는 시점이 오겠죠. 예. 그 시점까지는 제가 묵묵히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제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참 되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약간의 그 안타까운 면이랄까요? 이게 애처로움이나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잘 안 사라지지만 이게 약간 이게 어느 정도 지위를 얻고 이러면 보통 약해지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그래 뭐 이제 어느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는 덜 불쌍해진 거 아니야라든가. 그런데 그 반대쪽의 감정은 예, 예. 오히려 이제 그 지위를 갖게 될수록 당분간은 더 강해져서 아니 왜 저렇게 고개 들고 다녀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는 구간이 생길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사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 구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예. 그런 구간 안은 있을 때 주저하게 되면 진짜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구간에 있을 때는 뭐 불길이든 물길이든 간에 맞아가면서 구간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해서 그 구간이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된 데는 사실 본인이 이런 상반된 감정의 어떤 굉장히 강한 대상이 되리라고 뭐 기대하거나 사실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되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훨씬 예쁨의 정도, 기대의 정도가 크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예. 이것저것 다 갖추신 분이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배경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또 보면 어느 정도면은 이제 서울 법대 교수인 조국이라고 하는 모습은 예쁜 일들을 하기에 나름대로 좋은 위치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존경받기도 이제 사실 좋은 예. 위치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태가 마주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잘 못하시긴 했을 텐데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예. 그 처음에 그 파도가 올 때는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2019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언론 보도, 수사 이렇게 이어질 때 맨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예. 이해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저는 이제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또 제가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고 또 뭐 기소도 받지 않았지만 사모펀드가 조국 거다라고 막 융단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 그걸 대응하고 저로서는 저의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이 공직자로서 사모펀드를 마련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뭐 엄청나게 벌었다 또는 서울 지하철에 뭐 어떻게 수주에 개입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것은 저로서는 뭐 허위일 뿐만 아니라 이걸 제가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상황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게 그 통상 말하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인데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일정한 뭐 과장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게 단순한 공직자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공격이 시작되는구나를 깨달았고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것 같습니다. 예. 정신이 번쩍 났다. 네, 그 전까지는 당황스럽고 예. 왜 이럴까 그러고 방어하고 해명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단순히 통상적인 공직자 검증이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구나. 제가 장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내가 대충 예쁨 받는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할 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끝났다고 판단했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셨을 테고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특정 세력을 이제 네, 예. 조준한 어떤 네. 공격인 경우들이었을 테니까. 근데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쫙 무한 확장될 때는 이건 인간적으로는 사실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제가 조마조마해하면서 지켜봤던 건 혹시라도 이분이 멘탈이 붕괴되는 상태가 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되게 좀 비극적이고 안 좋은 상태로 네.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셨어요, 다행히. 그게 이제 뭐 제 친구들도 주로 이제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너무 네.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뭐 다른 어떤 언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문자로 공소권 없음 상태를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살하게 되면 사건 자체가 덮이고 수사도 안 들어가고 재판도 안 받지만 마지막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딱 찍고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제 친구들이 걱정을 했던 거고 또 많은 사람들도 시민들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거는 그냥 과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특히 저희 가족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공세가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딸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안으로 철문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는 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네. 뒷장면을 바라보는 네. 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또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거는 그 시점에 저하고 잘 알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연락을 모두 안 받고 예. 뭐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자료가 필요하거나 해명이나 증거를 위해서 연락을 봐도 연락 자체가 확 끊어집니다. 예.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 저와 저희 가족, 소수의 동지 친구만 남고 모두가 이제 사라지는 고립된 섬이 되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는 심리적으로 짐작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왜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하나는 저의 개인에 대한 이런 공세, 검증이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있다라는 판단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민정수석으로 2년 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일종의 정보 보고 같은 게 오기를 이게 저한테 이제 조수석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수석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어서 계속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예.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전면적으로 시작해 또 털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뭐 등등해서 제가 일타로 돼서 이어서 계속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인사를 공격하는 수사가 계속 이어지죠. 예. 제가 거론했던 김학의 출금 울산시장 사건 다 무죄 납니다. 다 무죄가 났지만 그 시점에는 완전 막 그 엄청난 공격이 있었죠. 그게 제 네. 일타였죠. 그래서 저의 그 인적 네트워크 안에 있는 뭐 지인들 또는 뭐 소속으로는 부하였던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버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예. 스스로 내가 안 버티면 이게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제가 막 그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진영의 문제구나라는 예.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음.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저 당황스럽죠. 외롭고 고립감이 이제 극대화가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덕분에 이제 저는 버텼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이따가도 이제 법에 관련된 얘기를 뭐 당연히 나눌 텐데 저는 이제 그 우리 문명사회에 법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법을 통해서 그냥 어떤 한 인간을 절대 복구 불가능하게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 수 있는 그 책임만큼을 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책임을 배상해주는, 사회에 배상해주는 다른 기회를 열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현대에서 특히 법은 굉장한 징벌의 수단으로만 인지되고, 그리고 그 징벌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사회에 복귀하면 안 될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제 조국 대표님이 만약에 사회가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을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되돌려 드릴 것인가, 좋은 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이 다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것에 되게 표본으로서 작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식의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법학자로서 예, 충분히 네.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직 법학자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예. 우리가 법을 뭐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배웠기도 했던 기본 법의 정신은 뭐냐면 이제 법이란 게 작동한다는 것은 강제력이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네. 강제력이 작동하게 되면 당연히 작용 대상자에게는 정신적, 심리적, 재산 뭐 등의 당연히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 정권 또는 뭐 독재 정권 하에서 법이란 것은 좀 한자를 쓰자면 이제 살법이 되거든요. 예, 예. 살법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죽여서 끝장내고 짓밟는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되는 용어로 법은 원래 활법, 이제 도려내고 또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 살리는 법이다. 활법이어야 한다라고 예. 저는 배웠습니다. 예. 근데 저의 배움은 그러했지만 실제 당시 상황에서 또는 윤석열 특히 검찰총장 등 당시 윤석열 일당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들이 법을 쓰고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뭐 전형적인 살법이었다고 봐요. 실제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말씀하신 거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2019년 이후에 제가 수사받고 기소받고 재판, 특히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법률적 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살려줍니다. 예. 국민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법률적 판단은 법률가가 하고 정치적 판단은 주권적 국민이 하는데 법률적 판단에 유죄가 났는데 물론 저로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또 사과하는 부분도 있고 승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살려줘서 역할을 준 거죠. 그 말은 뭘까? 이제 국민들은 결국 종합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이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구나, 또 모자람이 있구나, 과거가 있구나. 그런데 조국이 쓰임이 있다, 역할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 역할을 주신 겁니다. 예. 제가 그 역할을 계속 잘하면 그 쓰임을 인정할 것이고 역할을 못하면 이제 필요 없다라고 되겠죠. 저는 정치인 이제 뭐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공인은 이제 국민의 또는 시대 정신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예. 그 쓰임이 있으면 쓰시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예.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쓰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이건 마치 제가 이렇게 덫은 아니라 이렇게 길을 판 것 같은데 그 쓰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머리 크고 난 뒤부터는 항상 전 종교인은 아닙니다. 예. 뭐 쓰임이라는 단어가 약간 종교적 의미로 쓸 수 있고 신의 쓰임이라고 예, 쓸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는 제 쓰임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이전까지는 나의 쓰임은 학자이자 지식이다고 생각했고 그 이전에도 많은 정치 입문의 제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일관되게 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 이후로 오랜 시련을 겪으면서 학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예. 끝나고 그럼 나의 쓰임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했을 때 1차적으로 또는 즉자적으로 들었던 쓰임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검찰권 오남용, 예.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인디안 기우제 수사 이런 행태를 절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나라도 내가 나서서 끝장을 내야겠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이어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되어서 온갖 또 뭐 국정을 그 마음대로 휘두르고 엉망진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윤석열을 끝장내야겠다. 그게 내 쓰임이다. 예. 라고 생각했어요. 예. 1차적으로는. 그런데 3년 만에 하여튼 끝이 났어요. 예. 윤석열이 이제 그 자멸적 선택을 하고 예. 그 자멸적 선택을 하는데 제가 3년 너무 길다를 가장 먼저 외쳤지 않습니까? 네. 또 윤석열 탄핵도 가장 먼저 외치고 탄핵문도 저희가 만들었고 실현이 된 거죠. 그 점에서 1차 쓰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고 한 이유는 두 번째 쓰임이 뭐지에 네.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 윤석열 이제 끝났고 김건희 감옥 갔으니까 조국 신당은 다 일 다 한 거 아닌가? 게다가 검찰청도 이제 없어진다 그러는데 요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 제가 사실은 이거는 창당 때부터 저희가 두 축을 계속 가지고 유지했습니다. 하나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즉 3년 너무 길다고. 예. 다른 한 축은 사회권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건은 여전히 남아 있죠. 예. 즉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갔지만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주거, 돌봄, 의료, 보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어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처벌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두 번째로는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는. 근데 제가 그 사면 복권되고 나와서 석방되자마자 첫 번째 시작했던 게 불평등 제로를 하겠다라고 일성을 냈고 그 뒤로 불평등의 저희 핵심을 저는 부동산이라 보고 있거든요. 실제 통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야 된다. 예. 토지공개전 3법 재도입해야 된다. 뭐 등등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일정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러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영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왜 외진 곳에 짓냐, 요지에 지어라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쓰임이 이제 시작되었다. 근데 시작된 게 아직까지 3년 너무 일다만큼 대규모로 강력한 반향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쓰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제 정치인들 품고 있는 이제 마음의 측면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마음은 그냥 아 그래 정치적으로 좀 살려줘서 먹고 살게는 해줄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내 마음은 이제 빚은 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니 그 윤석열에 의해서 당한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윤석열에 대해 철저하지 않겠어? 어떤 면에서 민주당보다도 철저하지 않겠어? 라는 믿음이 이제 또 하나 작동하는 면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쓰임 원이라고 얘기하셨던 거고 저는 뭐 정확히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쓰임 2라고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사회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게 우리 헌법에서 그냥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냥 신체의 자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들기 그 권리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어떤 새로운 질서들을 조국 혁신당이 누구보다도 잘 해나가 보겠다.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제 비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언어를 하면 좀 더 진보적인 언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저는 애초에 이렇게 미움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조국이라는 한 인물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저렇게 좋은 배경에 좋은 법적 학술적 지식에 그리고 좋은 사회적 실천을 해온 사람이 우리 진보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번듯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이제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저항적 진보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진보를 그것도 그냥 대충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잘 살려고 노력해왔고 잘 사는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진보를 만들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확실히 나아가는 길이라고 좀 보십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유권, 사회권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뭐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도 있으니까요. 1987년
정책 민주화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권 수준, 근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죠. 물론 뭐 100% A 플러스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OECD 국가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가 그 웅크타드 기준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주거와 의료 돌봄 문제는 실제 OECD 그 중하위권이거든요. 이건 객관적 현실인데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1조를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고요. 집권당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민주당도 공언을 했는데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있고 또 내란 옹호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또는 뭐 온건 우파 쪽을 이제 장악을 해야 된다. 그게 안정적 질서를 만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예. 뭐 그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 뭐 4천도 가고 5천도 가고 또 경제 성장률도 다시 회복이 되고 외교 안보도 괜찮고 한데 그 그늘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늘을 담당할 주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 통상적 과거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중도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예. 중산층과 서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민주당이 스스로 오른쪽으로 간 상태에서 왼쪽은 비어 있고 그 왼쪽에 놓여 있는 그 계급적으로는 중하위권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고통, 삶을 해결하는 주체, 정치적 주체가 지금 약해졌거나 사라진 상태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즉 코스피 4천 시대, 5천 시대의 그늘을 조국혁신당이 담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그걸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뭐 80년대 또는 90년대까지의 뭐 구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예. 뭐 기계적 유물론자라고 뭐 부르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프로레탈리아가 좌파돼야 되고 예. 부르주아는 뭐 우파다. 뭐 예. 이런 전형적인 기계적 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식을 저는 뭐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그 뭐 사회민주주의 또 민주적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와 예. 별도로 이런 기계적 이분법과 유물론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진보를 얘기하고 하면 다 뭐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프로레탈리아가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들을 저는 거부하고 있는데 예. 아까 이제 코스피 4천 시대, 5천 시대에 그늘이 있는데 단적으로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용산공원 미군 기지가 사라지고 나는데 용산공원이 비는데 그 땅은 모두 국가 땅이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거기다가 그 공원을 지으면 그 주변에 있는 고급 아파트 가격만 오른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주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떤 얘기가 오나 하면 반박이 너는 그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고 하냐. 예. 너는 그럼 그 집 팔고 너가 임대주택 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핀트가 그렇죠.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예. 선동의 또는 프레임의 도구로 작동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나 또는 조국혁신당 당원 또는 의원 중에서 집 소유자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모두 알죠. 그 자기가 소유를 하고 집을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을 닫아야 된다. 예. 또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만 공공임대주택을 주장해야 된다가 전형적인 기계적 이분법이고 그거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방해하는 논리거든요. 예. 저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가 아닌 사람이 진보적 비전과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 그러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아까 이분법 나누게 되면 오른쪽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 오히려 집을 가진 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예.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예.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른바 강남 좌파론. 아, 예. 그리고 조국 그 대표님께서 이제 예전에 썼던 페이스북에 썼던 글 중에 이제 개울에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용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잘 사는 세상. 예, 예, 그랬더니 그게 또 이제 젊은 층들에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그렇게 번듯하게 집 있고 직장 있고 좋은 계급이면서 우리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가재처럼 살란 얘기냐. 예, 예. 이런 식으로 아까도 핀트가 안 맞다 그러지만 사실은 안 맞는 얘기인데 선동이나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만드는 또 굉장히 효과적인 맞습니다. 이제 방식이란 말이죠. 결국엔 부자 내지 나름대로 번듯한 중산층 이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게 차라리 솔직해라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일부는 기부라는 방식으로라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이익하고는 반대되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 너는 부자니까 부자의 이익을 차라리 솔직하게 추구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아니라 빈자가 돼. 너 재산 다 때려치고 나와. 그게 솔직한 거 아니야? 라는 두 가지가 솔직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모두 위선이라고 그렇죠. 공격하고 예. 위선이란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연결됩니다만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자기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걸 하게 되면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예. 되면 기득권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짓고 많은 청년들이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예. 통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 지금 청년들이 자력으로 집을 소유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자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짓는 것이 그 청년들이 집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오히려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일부러 그걸 끊으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짓자. 제가 뭐 서울공항에 6만 호 짓자 그랬거든요. 또 뭐 주변 그린벨트까지 포함하면 10만 호, 20만 호까지 질 수 있는데 그러면 대단지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면서 자기가 버는 예컨대 월 300만 원의 대부분을 저금할 수 있고 그 저금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10년 이후에는 자기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는 살 수가 없죠. 자기가 돈 버는 것만으로. 근데 이게 좀 이제 뭐 임대주택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극우론자 또는 뭐 자본주의 맹신론자 또는 경쟁 뭐 신봉론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공공임대주택 짓는 걸 얘기하면 왜 집 가지는 걸 못 가지게 하느냐라고 저는 허위선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 점 먼저 얘기하고 싶고 물론 그런 비판을 하는 분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중성이나 위선에 대한 비판이라면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제가 항상 반성하고 앞으로도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 아까 뭐 강남 좌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단어가 한참 전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강남 좌파가 위선이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우파, 보수파죠. 그래서 강남 좌파는 발언권이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는 우리나라의 좌파 또는 뭐 진보란 말 좀 많이 씁니다만은 강남 진보, 강북 진보, 뭐 서울 진보, 분당 진보, 부산 진보, 광주 진보가 많아야 됩니다. 예. 그 진보가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방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집이 없고 다 다르지만 진보적 비전과 가치로 연대하도록 만드는 것을 깨버리는 논리거든요. 예. 예. 근데 지방에 있으면 제가 지금 지방 분권 정책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서울 살면서 무슨 지방 분권이야. 너가 지방으로 돌아오면 지방 분권 얘기할 수 있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남성이 예컨대 성평등 얘기를 하면 넌 남자인 주제에 무슨 성평등 얘기야 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모든 데서 기계적 그 구분법, 유물론이 작동된다고 저는 보는데 서울에 살아도 지방 분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진 자라 하더라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 또 남성이라 하더라도 성평등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또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은 연대죠. 그런데 그걸 깨는 논리,
특정 계급이나 성별이나 집단이 아니면 그 말을 하지 마라라는 논리가 분열과 상대를 쪼개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이중성 문제라거나 이런 비판하는 건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항상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나 조국 신당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 문제를 그렇게 갈라치는 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교수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개천 얘기인데 그 뭐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번도 공개적인데 답을 한 적이 없는데 예.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개천의 용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개천의 용이 되면 뭐 등용문 아닙니까? 그 뭐 중국 그 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두 개천의 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구조상 개천에서 용되는 사람은 0.1%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문화가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박수치고 조명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공부해서 뭐 돈을 벌었다, 고시를 패스했다 이런 사람만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의 노력은 당연히 훌륭한 일이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그 삶의 조건을 바꾸고 그 사람들의 행복과 자존을 유지시키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저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그 비카밍이라는 예. 책 썼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게 되면 오바마와 미셸이 이제 버락 오바마를 만나서 그 얘기를 서술하면서 미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제가 한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아주 좋은 로스쿨 나와서 다 훌륭한 변호사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다. 그 계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을 미셸 오바마가 그 비카밍에서 하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 안 하잖아요. 실제 그건 책을 찾아보시면 예. 그게 미셸 오바마가 얘기했을 때 다 칭찬을 해요, 그 말을.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 표현에 있어서 조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의 취지는 그런 것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좀 더 근본적으로 그냥 대처하는 게 난데 저는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예. 그거하고 연결해서요.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연대가 제일 중요한 가치고 예, 예. 방법론이고, 근데 그 연대가 지향하는 게 이제 만약에 진보라고 본다면 진보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우리는 손을 잡을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정치에게 남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사청문회 하실 때 참 그게 비극적인 기억으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서 나는 자유주의자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우리나라 공직 후보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죠. 예.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예. 그 청문회 석상에서 또 그 바깥에서 이제 빨갱이 취급 받았죠. 예.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시는 그 표정에 되게 짧게나마 이제 과거에 어떤 본인이 옳다고 믿었던 바와 그리고 그 중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과 하지만 또 생각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던 것, 이것을 고뇌한 흔적이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그건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런 질문을 한 추궁자가는 네. 뭐냐면 난 저 사회주의자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그렇죠. 공격을 한 겁니다. 십자가 밟기를 예. 요구한 것에서 제가 전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에요로 답을 할 건가 예. 순간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자기를 방어하려면 저는 제 양심상 소신에 비춰서 그 답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란 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워낙 다 아실 것 같고 국가 권력의 폭압, 전형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특히 이제 그 레이건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마치 자유주의의 본령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건 저는 왜곡이라고 보고 예. 존 스튜어트 밀부터 시작됐던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은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사회주의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 그런 막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뭐 또 뭐 주체 사상 얘기를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으면 대부분 아실 것 같고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자본주의란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순이 존재하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상이 저는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을 수용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것이고요. 예. 또 뿌리로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그때 이미 사회주의 사상을 다 반영을 해서 건국강령 다 만드셨고 또 해방 전후에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던 뭐 그 이전에 북한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던 거죠.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이 계속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란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제가 창당 때부터 사회권 선진국, 물론 사실 학자 때부터 사회권 선진국을 얘기해 왔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얘기하니까 당시 한동훈 씨가 사회주의권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좀 가소로웠는데 그게 아니 사회권이 이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가입했고 그 유엔 사회권 규약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정확하게 규범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이 사람 윤석열은 말 것도 없고 자기가 본 거는 형사법 책밖에 안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그 정치적으로 저를 빨갱이로 정리해야 자기의 근거 존립 근거가 마련된다고 그런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우리 사회주의 모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근데 그 두 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예. 그 사상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 민주주의가 더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결합되어 있다. 근데 근본은 민주주의고 예. 우리 사회를 해결하는데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예. 자본의 문제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한 예. 것이고 그걸 어떤 비율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민주주의가 결정하는 거죠. 예. 국민 주권의 토대로 둔 민주적 해결 방식이 가장 중요한 원리고 네네.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자본 우선 시각보다는 사회 우석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입니다. 예. 국가 권력은 우리를 언제나 포괄적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를 옹호하는 쪽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보셨고요. 예. 국가 권력의 포갑은 전두환, 뭐 박정희 외 윤석열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뭐 경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IMF를 모두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IMF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때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무 책임 없이 실업자로 그냥 거리에 내버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하는 게 맞나? 그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나?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고 집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집 그러면 너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모아서 월세, 전세, 집 구입비용 마련하면 되지. 이게 우리나라의 논리였죠. 예. 지배한 논리였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는 가까이 있는 싱가포르 또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국가 돈으로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국민들의 대다수 뭐 그 나라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재벌들도 다 저택 사서 삽니다. 근데 보통의 국민들은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이 대부분 그 임대주택에 살거든요.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벌면 나가서 사요. 근데 중간 다리로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게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인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예. 오히려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교적 이렇게 짧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나름의 나는 어떤 진보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정치 지형을 이제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단히 극우적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지 이제 예전 파시즘적 극우라고 이제 바라보면 안 될 것들이 젊은 층 그리고 막 그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신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도자들이 지향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난 척하는 저 진보 내지 자유들을 일종의 계몽주의자라고 놓고 이 계몽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선동하는 방식으로 지금 극우의 이념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조야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아까도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핀트가 안 맞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요소가 있는 이게 하나 득세를 하고 있다면 솔직히 이제 자유주의의 토대를 둔 이제 보수주의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내지 기존의 어떤 진보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진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나름의 어떤 사상과 정치적인 지향점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정말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미국 같이 이런 네. 경우도 대부분 우리가 선진국 또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데서 다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영어식 표현이지만 이제 다크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반동, 뭐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반동주의 이렇게 번역도 하던데요.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먹히고 있는 게 그들의 관점에서 명확한 적을 설정합니다. 그 적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 또는 유색인종 이렇게 될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좌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아주 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적을 제시하고 간명한 해결책을 둘 다 선명한 적과 선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제 따라오는 이 현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달리 그런 세력이 소수죠. 우리는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이재명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뭐 일베 또는 대학생들의 극우연합인 뭐 자유대학 이런 경우는 그런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우 정치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고 소수되어 있다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유럽에서 일부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집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미국 예만 들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조금 익숙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집권했던 시기에 민주당의 실패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미국 민주당이 실패하고 트럼프가 승리했는데 지금 또 재집권까지 했는데 좀 영어식 표현이지만 미국 그 집권했을 때 미국 민주당이 이제 브라만 좌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이제 자기 정체성을 중시한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우리는 오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라. 뭐 그게 이제 성평등 문제건 외국인 뭐 노동자 문제건 등등에 있어서 정체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옳다는 주장을 하는 이런 식의 정치에 매몰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진보라고 부르는 쪽. 미국의 민주당이. 그래서 제 기억에 미국 저 이름을 제가 깜빡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학자 중에서 노벨상 수상하신 분이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민주당의 실패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지금도 미국도 해결이 못하고 있는 게 아무리 트럼프가 여러 가지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국내에서 총으로 쏘고 해도 아직까지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미국 민주당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진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미국이건 한국이든 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 전달하는 것으로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자나 지식인 경우 또 철학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과 이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의무고 더 선명하게 해야죠. 작은 차이라도 오히려 내가 맞다라고 강조하고 그게 역할이라면 정치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계속 뭐 언론 인터뷰 등에서 했던 말이 새로운 다수 연합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New Majority Coalition인데 이게 뭐 나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진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전과 정책 말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다수연합, 새로운 다수를 만들어서 그 정권을 담당하고 체제 운영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영어 쓴 이유가 대표적인 그 다수연합이 성공되었던 경우가 미국의 뉴딜이거든요. 뉴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뉴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뉴딜이 영어식 표현이니까 저는 예. 새로운 다수연합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 예. 얘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른쪽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 점에서 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내란에 반대하고 윤석열에 반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예. 선을 그때 보수적 인사, 보수적 정책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동시에 보다 진보적인 사람 또는 진보적인 정책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뭐 진보, 중도, 보수가 이렇게 넓게 아우르는 서로 의견차가 있죠. 넓게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같이 실현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리고 극단화된 양측을 주변화시키고 예.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점은 저는 민주공화국을 지킨다는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과의 단호한 절연 이걸 전제로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묶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 머저리티 콜리션이라는 영어를 쓰신 이유가 뉴딜과 같은 1920년대 30년대 이때 이후로 진행됐던 것과 같은 것을 이제 와서는 꽤 오랜 기간 새로운 다수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 민주당은 그 뉴딜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스스로 범위를 좁혔고 그러다 보니 원래 뉴딜 때는 백인 노동자가 다 민주당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백인 노동자가 모두 이탈해서 공화당으로 트럼프로 갔죠. 그래서 민주당에 기반해서 사라져버린 거죠. 예. 물론 백인 노동자의 그 문제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부족하거나 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백인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노동정책 예. 뭐 등등을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무식한 노동자 뭐 이렇게 치부하고 뭐 성평등이 의식이 낮다거나 예, 정치의식이 낮다거나 표명하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일부러 무식한 티를 내면서 예. 반대를 공격하고 백인 노동자 그 그룹을 끌어안아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현안에 대해서 증문즉답 딱딱딱 한번 쳐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예, 예. 당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란 재판입니다. 네. 그 내란 재판이 사법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단죄되는 것 이상에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특검이 사형 구형을 했잖아요. 네, 네. 또 그 전에 이 무기징역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저는 법적 판단에 더 가깝게 아마 발언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 발언으로서는 약했다는 느낌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법대 교수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예. 이제 제가 몇 가지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 얘기하기 쉬운 건 사형을 구형합시다 이런 말이 쉽죠. 네. 근데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그 실질적 사형 폐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형을 구형하자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기초를 흔드는 얘기가 됩니다. 그 예. 순간에 저도 분노하죠. 윤석열 일당과 그의 범죄 그리고 재판정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러면 이걸 사형 구형으로만 가야 된다, 또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냐?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의 분노, 또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저도 저의 분노를 인지하죠. 또 국민들의 분노도 인지하지만 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요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의 그런 지위나 이게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형 구형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또 이렇게 실제로 사형 집행이 되는 건 아니라서.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뭐 마음으로도 사형을 바라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법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마음속에 가까운 것 같은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대부분 사형 집행을 하게 될 재개할 경우 예. 가장 나쁜 범죄를 하겠죠. 예, 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범죄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전두환 같은 경우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전두환이나 윤석열을 옹호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사형 폐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특검 입장에서 그게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법률적 메시지 외에 정치적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걸 전제하에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일개 시민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또 그냥 단순히 법학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대표로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면 예. 지금 그 사법 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다시 검찰 개혁 논의가 활성화돼 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조국신당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어떤 견해를 계속 제출해 왔고 이번에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자부하건대 저는 네. 어느 당보다 저희가 가장 빨리 가장 단호하고 선명하게 주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가장 너무 대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많은 국민들이 실제 지난 내란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윤석열 검찰의 횡포를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1단계를 추진했죠. 2년 반 동안. 예. 그때는 민주당 의석이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법을 통과하려면 바른미래당의 그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 이걸 완화시켜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라고 얘기해서 합의를 보고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낮추었죠. 근데 지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석열 일당의 그 횡포를 다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필요성을 다 알게 됐어요. 또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 전문가가 됐어요. 두 번째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 등등 하게 되면 얼마든지 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네. 의석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의석수도 충분하다. 그러면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중수청 관련 법안이 네. 만들어졌고 저도 그 법안 나올 때부터 법안이 공개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반대를 했죠. 네. 이건 제2의 검찰청으로 가는 거고 검찰이 재취업하는 걸 마련하기 위한 거냐. 이건 안 된다. 검찰 재취업센터냐 이런 말까지 제가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2년 반 근무를 해보고 국정운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당정청이 사전에 수도 없이 회의를 해 조율을 해가지고 단일화된 거를 발표해야 됩니다. 예. 그 내부로 싸우더라도 비공개 회의를 반복하는데 정리된 걸 발표하고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번 걸 보게 되면 일단 당과 정부가 이건 일치를 안 해요. 근데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니까 집권당에서 반대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여론이 들끓어요. 근데 일본에 가 계신 그 정상회견을 하러 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고치라 그래요. 예.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전에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자들이 당정청인데 이런 중요한 과제를 사전에 계속 긴밀하게 조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그 경고등이 켜졌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 때도 그랬습니다. 네. 제가 내란 전담 재판 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저희는 뭐 저 개인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 이거 큰일 난다. 그 위헌 제청될 거고 제청되는 순간 윤석열 석방이다. 그래서 위헌 요소 빼야 된다는 입장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주장대로 법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저희 주장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너무너무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때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기다리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우상호 수석이 나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이심부터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추천 빼야 됩니다라고 정무석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과 우상호 정무석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고 나중에 다시 또 한 바퀴 뒤집어지면서 법안이 정리됐거든요. 또 몇 개가 사실 더 있는데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은 이번에 있었던 중수청 법안 또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근데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논의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제가 뭐 이미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그냥 관철하면 됩니다. 관철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근데 그게 뭐 공수처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또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을 받았을 때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미진해. 그러면 보완 수사 요구권이 이미 있습니다. 수사 요구 다시 해주세요라고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에 검찰은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요.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기소도 못하고 유죄 판결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그걸 행사하면 돼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비리가 있다. 그럼 비리는 그 자체에서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리는 또 다른 기관이 수사해야 돼요. 이게 간명한 원칙이거든요. 대부분 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중수청을 보게 되면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2013년인가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됩니다. 대검 안에 있는 때로운 대검이라 해야 될까요? 대검 엘리트 집단이 중수부라고 있었는데 대검 중수부 이걸 그대로 밖으로 떼가지고 전국 조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중대 사건 9가지를 모두 거기 주는 거죠. 그리고 수사사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법률가여만 하니까 대부분 검사 또는 전직 검사가 차지하게 될 거고 거기 있는 수사관은 경찰 출신이 들어갈 건데 또는 검찰 수사관 들어갈 건데 그 수사사법관의 지위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제2의 검찰청이죠. 또는 정확히 말하면 제2의 중수부가 되는 거죠. 중수부를 전국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 이걸 설계했던 사람들은 이럴 거라 봅니다. 어느 시점에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해버리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할 거다. 제가 그 2017년 2년 반 이후에 2년 반 동안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설계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점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다면서요? 그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민정수석으로 다 끊고 1차 검찰개혁을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이룩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더 그 이전으로 가는 그 이전으로 가는 거죠. 게다가 폐지했던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켜서 전국화시키는 거니까 더 나쁜 거죠.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런 논의를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민주당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토론회를 한다 그러는데 뭐 토론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원칙, 수사기소 분리하고 그리고 검찰은 보안수사 요구권 행사하고 또 수사기관이 비리 저지르면 다른 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이 원칙을 유지해야 전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할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이제 아마 설 지나면 지방선거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또 정치 지형이 이동할 거라서 그래서 또 이제 그 전에 이 검찰개혁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후에 지형에서 이제 당대표 되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국민의힘 제로라고 하는 선거 목표, 전략 목표를 이제 얘기하셨고요. 이게 조국 혁신당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다수연합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다수연합이란 말을 계속 좀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 기본 관점에서 지난 총선도 치렀습니다. 총선은 지민 비조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진 거고 대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을 했고 지선이 있는데 지선에서 목표는 이제 극우 제로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일당 등 내란 세력들은 법률적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제 1심 유죄 판결 날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일당을 옹호하고 방조했던 정치 세력은 정치적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의석 유지하고 있고 뭐 장동혁이든 한동훈이 누구든 간에 정치적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6월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때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그 심판을 내리도록 하는데 연합해야죠. 연대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해서 오세훈이 이기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선거연합을 하고 심판연합을 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겠죠. 지금 정당은 다르지만 저쪽은 믿을 수 있네 하면 이제 선거연합, 심판연합을 그 경험이 지금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 대선, 지선 쌓이게 되면 신뢰가 쌓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가치연합 또는 정책연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봅니다. 예. 아직까지 그걸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법 3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 또는 뭐 차별금지법 뭐 반대하거나 연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심판 이건 당연히 맞죠. 근데 지금 점점점 좁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선거연합 또 심판연합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가치연합, 정책연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연합의 문제라면 또 한편은 지방선거의 다른 목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부패 문제, 동공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공개됐습니다만은 뭐 이제 서울시의원 1억 공천 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모두가 경악하는 상황 아닙니까? 언론에서 났습니다만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공천의 시세표가 이미 공개됐더라고요. 그 광역 시의원, 도의원은 얼마, 기초단체장 얼마, 기초의원 얼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제 휴먼 에러다. 그 특정 몇 사람의 에러라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언론 보도상으로 보게 되면 시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시스템 에러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저 SNS에도 쓰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8년에 성남시장 시절에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해야 된다. 예. 이거 유지하니까 계속 짬짬이와 부패가 일어난다. 기초의회 선거만이라도 3, 5인 선거구로 바꾸자라고 역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현재 제도로 하게 되면 공자님도 떨어지고 살인마도 붙는다라고 하시면서 역설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에 대한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휴먼 에러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개인 몇 명 제명하고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안 바꾸려고 하는 기득권인 거죠. 예. 저는 그건 고쳐야 된다고 보고 예컨대 저희가 이제 뭐 언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가서 뭐 땅 따먹기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던데 저희는 경북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북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점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경북의 포항의 김정재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 나왔거든요. 거기 공천 받으려면 국회의원 공천 받으면 3에서 5억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액수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판이 대구 경북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점에 조국혁신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것이 그 지역 정치를 투명화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고 호남으로 가게 되면 지난번 그 전남 담양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 그 정철원 군수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저희 당세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담양 군민들이 그 압도적 조직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아주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선택을 했어요. 예. 그 뒤로 뭐 전남 도민들이 주시를 했겠죠. 저기 어떡하나. 뭐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각 그 시골 단위 농어촌 평가를 합니다. 예. 평가를 하는데 전남 담양이 삶의 지수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철원 군수가 또는 제가 담양군이 윤석열 좋아하는 정책을 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삶의 지수 경쟁에는 저희가 1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담양 군민 입장에서 조국 신당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조국 신당이 뭐 땅 따먹게 한다 이런 얘기는 그 일당 독점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전남이건 전북이건 또는 경남이건 경북이건 저희 후보를 내면서 특히 양측이 이제 일당 독점 지역이죠. 뭐 서울 같은 경우나 충청도 같은 경우 비등비등하다면 일당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독점한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전 진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참 방금 말씀 주신 거 가지고도 참 재미난 얘기를 여러 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현안의 마지막으로 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조만간 열립니다.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다수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으로 임하십니까? 저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보수 인사였기 때문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분은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윤호개인을 외친 분 아닙니까? 근데 후보자 지명되고 난 뒤에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보통의 주권자들이 윤석열에 대해의 범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알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다선 의원이 윤석열 범죄를 잘 모르고 또 윤석열 탄핵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는 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무위원의 능력이 있냐는 거죠. 기본적 사립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 사립 판단을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할 사람이라고 보고 저는 뭐 보수 인사를 이재명 정부에 많이 입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민정수석 갈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각시킨 사람으로 지금 이제 경제자문회의 부의장하는 김성식 전 의원 그 사람 입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셔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촉도 했는데 그때는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보수 인사를 입각시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시에 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입각시키자라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직접 접촉한 적도 사실이 있습니다. 나 무산됐어요. 근데 이해훈 후보자는 보수 인사여서가 아니라 이분의 그 내란 시점은 전 국민이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했던 그 상황에서 본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전혀 다른 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용납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분의 사립 판단 능력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의 경제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그분의 경제 철학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그 재정 확대 정책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소신을 순식간에 바꾸지 않습니까? 이훈 후보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얘기했던 걸 바로 손바닥을 뒤집는데 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분을 모시고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든 경제 전문가, 정치인이든 간에 근데 보수적인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안 맞고 그 뒤에도 최근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이제 자신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청약해서 로또 청약 당첨돼 가지고 뭐 몇십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보 인사가 그런 일 당했으면 바로 다음 날에 그만둬야 되죠. 참, 뭐 너무나 확실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뭐 별로 첨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또 말씀 나누시느라고 또 이렇게 막 목도 많이 축이지도 못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 나올 때마다 또 즉각 또 이야기들을 선명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좀 더 부드러운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자 개인인 조국은 무엇 할 때 제일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 개인 각각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한꺼번에. 또는 따로 분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해서 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인 조국으로서 제일 좋을 때는 사람을 만났는데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그걸 맞는 말이다. 이 말 들었을 때 제일 기쁩니다. 네, 네. 뭐 토지공개념이건 또는 뭐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자건 또는 뭐 지금 중수청 문제 법안이건 시민들을 제가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툭 와서 뭐 조 대표 그건 맞는 말이야 잘했어 이런 말씀 하시고 가요. 그러면 이제 힘이 나고요. 그다음에 인간 조국, 개인 조국으로만 딱 좁히면 공인 말고 좁히면 이게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계속 잡혀서 그렇죠. 예. 혼자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미나마는 제가 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과 조용히 술 한잔 할 때 정치 얘기 안 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그때가 아주 이제 좀 편안하고 힘이 충전되고 또는 자기 전에 이제 집에서 서재에서 그 음악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고 자거든요. 예. 이제 듣고 그러면 좀 그 일정을 다 수행하고 돌아와서 그런 뜻이 통하는 친구와 뭐 술 한잔 할 때 그건 이제 뭐 매일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음악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듣는 거 그러면 잠을 그러고 난 뒤에 아 자야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인 조국으로서도 개인 조국으로서도 그렇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특이하다기보다는 누구나 아 그럴 법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요소에서 행복을 느끼신다라는 내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금요초도덕에 종종 이렇게 이제 내란 과정에서 힘이 되어 주셨던 분들이나 또는 우리 또 시민들이 또 스스로가 이제 연대해서 힘을 만들기도 했었으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하지만 지금은 또 아직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벗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보통 듣습니다. 어떤 말씀 주실까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내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분노 그리고 불안, 고통이 계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그 심리 상태가 유지된 것 같아요. 모두 힘드셨을 건데 너무 힘드셨다, 수고하셨다. 그런데 그걸 다 같이 이겨냈다. 그 점에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 참 잘 버텼다. 내가 자랑스럽다. 또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나 법처럼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지만 그 의미 사이의 격차가 큰 단어들 속에는 그래도 그것을 그 단어로만 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공통점이나 기원 같은 게 있죠. 제 아무리 다양한 뜻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해도 결코 부정하지 말아야 할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정치라면 공동체, 즉 함께 사는 일에 관련된 것이고요. 법이라면 정의감을 담아내는 합의된 규칙으로서의 성격일 겁니다. 이들 모두 현실에서 이루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상하고도 연결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건 결국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치와 법 모두 어떤 사람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도록 맡겨진 사람들은 어떤 고결한 초인이나 선인 또는 어떤 사악하기 그지없는 악인도 아니라 결국 우리들 가운데서 나온 어떤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은 나라는 개인 속에 우리들의 다양함과 모순을 담아내야 하는 아주 비범하지만 고통스러운 숙명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범한 이에게 맡겨진 이 비범한 숙명. 정준이의 논 96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